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버킷백 프로젝트에 대해 발표를 하게 된 2팀 붉은 장미 육총사입니다. 네, 저희 팀원 소개는 다음과 같이 백엔드 3명, 프론트 3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저희 목차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먼저 주제 도입 배경 및 서비스 소개입니다. 네, 먼저 취미시장 분석입니다. 네, 다들 취미를 하나쯤은 가지고 계실 거라 예상이 되는데요. 개인의 여가 시간이 중요해지면서 취미 참여율이 꽤나 높아졌습니다. 매주 3시간 이상 참여하는 비중이 절반에 가까워지고 있고, 또한 취미에 투자하는 금액도 이제 매달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로 소비를 하면서 투자하는 금액도 꽤나 상당함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취미 아이템 구매에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네, 첫째는 정보 획득이 조금 어렵습니다. 취미 관련 상품들은 아무래도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이기도 해서 정보 획득이 좀 어렵고요. 대부분 이런 정보들을 탐색을 할 때 커뮤니티 사이트나 동영상 컨텐츠에서 지나가는 정보를 캡처하는 등 접근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상품 관리가 어렵습니다. 원하는 상품을 관리하기 위해선 특정 사이트의 장바구니에 담거나 이제 링크 정보를 저장하는 방식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화 시대에 맞추어진 서비스가 부재한 상황입니다. 나의 취미 경력이나 나의 예산에 맞는 상품들을 적합하게 선택하기라는 훨씬 더 어려운 난이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용자들이 선택한 취미 아이템을 피드백 받을 수 있는 서비스, 그리고 기호에 따라서 원하는 대로 상품을 담아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 그리고 상품 구매 결정을 보조할 수 있는 서비스, 그리고 기존 구매 방식과 다른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저희의 서비스 목표를 세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요구사항을 만족시켜줄 만한 서비스는 없을까 생각을 해서 저희는 버킷백 프로젝트를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취미 상품의 구매 결정을 돕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능들이 저희 프로젝트의 목표입니다. 네, 먼저 저희가 타깃으로 하는 그룹은 총 3그룹입니다. 먼저 다들 이해하시기 쉽겠지만 이제 취미 초보자 그룹입니다. 이제 취미에 대한 관심은 많지만 이제 지식이 부족을 해서 구매에 있어 다른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그동안 언급한 이제 서비스의 주 타겟층입니다. 둘째로 취미 랭커입니다. 취미에 대한 어느 정도 경험도 갖추어져 있어서 초보자들에게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수준이면서도 이제 고급 취미 아이템에 대한 이제 욕구도 있고 그런데 소비 의향도 있어서 프로젝트에 참여 의향이 있을 것으로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취미 마스터입니다. 이제 취미에 대한 경력이 가장 많고 커뮤니티에서 적극적으로 초보자와 랭커에게 피드백을 남겨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자신의 전문성을 인정받고 인지도를 얻을 수 있어서 해당 서비스의 유입 동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핵심 기능 소개입니다. 저희는 총 4가지 기능을 먼저 소개해 드릴 예정인데요. 이제 첫 번째로 버킷입니다. 이제 내가 가지고 싶은 아이템들을 조합별로 담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을 등록해서 자신의 기호대로 장바구니를 만들어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피드입니다. 담았던 버킷을 취미별로 공유할 수 있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입니다. 여기에서 자신이 담은 아이템들이 어떤지 먼저 질문을 던질 수 있고 그 가운데서 사람들이 댓글을 통해서 피드백을 남겨줄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좀 지식인 시스템처럼 자신이 구매 결정에 가장 도움이 됐던 정보들은 채택할 수 있는 기능을 통해서 이제 레벨 경험치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투표입니다. 자신이 어떤 상품을 구매해야 될지 도저히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일 때 이제 투표를 통해서 대중적인 선호도를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인벤토리입니다. 실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아이템을 취미별로 관리합니다. 이제 자신이 취미에 대해 얼마나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그 취미에 대해서 얼마나 애정을 갖추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개발 포인트입니다. 먼저 백엔드 개발 포인트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기술 스택을 사용했고 다음과 같은 인프라를 사용을 했습니다. 저희 시스템 아키텍처를 보면은 간단하게 포인트만 몇 개 집어드리자면 저희는 클라우드 워치를 사용을 해서 에러 로그를 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조금 더 특별한 특징이라고 하면은 이미지 리사이징을 람다와 S3를 활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프로필 이미지를 등록을 할 때 이미지를 먼저 S3에다 등록을 하고 그때 람다에서 트리거가 발생을 해서 이미지 리사이징을 해서 데이터에 저장되는 크기를 줄이는 방법을 활용을 했습니다. 저희 CI/CD 파이프라인도 다음과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드릴 포인트는 이제 의존성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제 세 가지 포인트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네, 처음으로 이제 연관관계의 의존성입니다. 이제 초기 설계를 했을 때 조금 당황스러운 점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여러 테이블들이 있다 보니 이제 한 테이블에서 다른 테이블을 참조하는 경우 항상 연관관계를 맺어주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맺어주게 되면 결합도가 강해진다는 문제점이 바로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냐면 이제 변경 사항에 따라서 연결되어 있는 모든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의존성 사이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객체와 연관관계가 맺어져 있는 객체를 통해서 다른 객체로 탐색이 항상 가능해지기 때문에 의존성이 순환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연관관계를 맺고 어떻게 객체를 분리해줘야 될지 저희는 나름의 기준을 세우고 연관관계 분리를 시도해 보았습니다. 그 기준은 이제 도메인별로 연관관계를 분리하고 그리고 조회를 제외한 나머지 생명주기가 같은 객체들을 연관관계를 맺어주는 방식으로 연관관계를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어디까지 한 도메인으로 바라볼 건지 토의를 통해서 이제 그 내용들을 정리를 해야 했고 그리고 요구사항에 맞춰서 생성, 변경, 삭제 주기가 같은 객체들은 연관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예시와 같이 이제 객체 참조를 해줬던 부분은 멤버 아이디만의 필드 값으로 갖고 연관관계를 분리를 해서 도메인의 경계를 알아보기 쉽고 엔티티 간의 최소한의 의존성만을 가지도록 개선을 했습니다. 네, 두 번째로 레이어 의존성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희 팀은 레이어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가져갔습니다. 이제 위에서 아래로 순방향으로만 참조하도록 했고 레이어를 건너뛰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구현 레이어를 제외하고 동일 레이어 간 참조를 하지 않는 규칙을 세워 코드 퀄리티를 좀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공부했던 일반적인 서비스 클래스들을 다들 많이 아실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런 클래스들을 일반적으로 그냥 평범하게 사용했을 때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제 핵심 비즈니스가 무엇인지 그 내용을 구현 내용이 항상 많아서 파악하기가 힘들었고 중복되는 코드가 항상 많이 발생을 하던 단점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데이터를 조회하거나 가공하는 역할을 가진 클래스들의 목적에 따라서 비즈니스 레이어와 구현 로직으로 구현 레이어로 분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레이어에는 요구사항에 맞춘 비즈니스 로직만의 명세를 담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구현 레이어에는 실제로 정보를 읽거나 가공을 하는 역할을 맡겼습니다. 그 결과 구현 코드에서 중복을 좀 줄일 수 있었고 재사용을 높일 수 있어 코드 퀄리티의 관리를 좀 철저히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의존성에 맞춰서 데이터 전달 방식도 좀 새롭게 가져갔습니다. 저희가 항상 레이어마다 데이터를 전달할 때 DTO를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이제 그 DTO만으로도 정보를 전달해왔다면 이제는 VO 객체를 사용해서 의미가 있는 단위로도 정보를 전송을 할 수 있도록 전송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이 방식은 이제 전달하는 내용이 뭔지 메시지를 좀 명확하게 전달을 해볼 수 있었고 그리고 여러 도메인에서도 재사용이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이제 작은 효과로는 이제 그 덩어리 의미가 있는 단위로도 전송을 하기 때문에 게터의 활용이 필요가 없을 수도 있었고 그리고 테스트 코드 작성도 굉장히 유리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네, 이제 레이어 간의 의존성을 보았다면 이제 모듈 간의 의존성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멀티 모듈 적용 전에 프로젝트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제 외부 기술의 영향을 받으면 안 되는 부분이 영향을 좀 받고 있었고 레이어마다 활용하는 정보의 차이 그리고 역할과 책임의 관계가 모호하고 불필요한 의존성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음과 같이 기술적으로 모듈별로 필요한 부분을 좀 분류를 좀 해보았고요. 그리고 레이어별로도 어떻게 모듈 간의 의존성을 관리를 할지 좀 토의를 통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과 같이 기술적으로 API, 커먼, 도메인, 인프라로 모듈을 나누어서 한번 관리를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분리하게 된 이유는 이제 요구사항에 따라서 수정되는 내용이 빈번한 쪽, 그리고 그렇지 않은 곳, 그리고 전역적으로 사용되는 곳, 그리고 기술적인 서비스를 단편적으로 사용하는 것들로 분류를 한 다음에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문제를 개선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코드 퀄리티를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수정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멀티 모듈에 대해서 배운 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이제 먼저 포조를 지향하는 이유는 객체 지향 설계 원칙에 가장 적합한 형태로 유지를 한다는 점을 실제로 이론상으로만 들었지만 실제로 경험을 해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의존성이 없어서 수정과 테스트에 용이하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검증을 도메인에서 가장 꼼꼼하게 해줘야 되는 이유도 이 멀티모듈 프로젝트를 통해서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도메인 모듈은 변경 가능성이 가장 적고 중요한 모듈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가장 통제력이 높고 영향력이 강하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그래서 풍성한 도메인 모델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좀 더 나아가서 도메인을 바라볼 때도 이제 엔티티와 분리를 해서 생각해보는 습관을 길러서 다양한 관점을 좀 얻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 정보만을 담고 있었는지 도메인과 엔티티를 분리할 때, 그리고 DB에 저장되어야 되는 정보인지를 좀 구분지어 생각해보는 습관을 배워갈 수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기술에 강하게 의존적인 개발을 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많이 들어왔었지만 멀티모듈로 분리하는 과정을 통해서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사용하는 기술에 변경이 생기면 프로젝트 전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때로는 문제 원인을 파악하기 어려울 수도 있었습니다. 한 예로 이제 스프링 밸리데이션의 의존성을 도메인에다가 난-널 어노테이션을 한번 적용을 했었어요. 이제 어플리케이션 땅에서 널을 잡아줄 수 있겠다라는 장점이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도메인 모듈이 이제 스프링 밸리데이션을 의존을 하게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을 좀 같은 효과를 누리고 개선할 수 있기 위해서 이제 오브젝트, required non-null 이런 거를 사용을 해서 널 검사를 그대로 해줄 수 있는 효과를 가져가면서도 의존성을 분리해줄 수 있는 그런 효과도 동시에 얻어갈 수 있었습니다. 네, 백엔드 기술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은 이제 프론트에게 기술 발표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론트엔드 발표를 맡은 김종호입니다. 우선 프론트엔드 기술 스택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기술 스택을 사용하였고, 이 중에서 크게 MSW, 텐스택 쿼리, 리액트 후폼을 왜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MSW는 백엔드 API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단점을 참고하여 프론트 단에서 API마다 예상 데이터를 작성한 후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선택하였고, 텐스택 쿼리는 캐싱과 서버와의 데이터 동기화 및 로딩 에러 상태를 잘 보여준다는 장점이 있어서 선택하였습니다. 리액트 후폼 같은 경우에는 저희 프로젝트에서 생성 시, 검색 시 입력하는 창이 많아서 리렌더링 이슈가 있었는데 그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브랜치 전략 및 기 컨벤션입니다. 먼저 저희는 GitHub 플로우를 사용하였습니다. 메인 브랜치는 배포 환경 브랜치의 역할을 하고, 여러 서브 브랜치는 개발 브랜치로서 생성하고 머지가 된 후 해당 브랜치는 삭제가 되는 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브랜치 프로텍션 룰에는 PR을 올리면 한 명 이상 팀원이 어프로브를 해야지 머지가 가능하도록 만들었고, 리뷰가 달렸을 때 그 리뷰에 맞는 기능을 구현한 후 푸시를 하면 어프로브가 초기화되는 걸로 설정하였습니다. 마지막은 스쿼시 머지를 적용하였는데, 기존에는 머지 방식을 사용할 경우에는 커밋별로 확인해서 한눈에 보이기 힘들고 추적하기 힘든 단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쿼시 머지의 경우 머지별로 확인할 수 있어서 이전에 가지고 있던 단점들을 해소할 수 있어서 이렇게 적용했습니다. 다음은 프론트엔드 개발 포인트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디렉토리 구조입니다. 저희 팀에서는 페이지별로 나눌까 기능별로 나눠야 할까라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른쪽 화면을 보듯이 각 페이지별로 공통되는 기능들이 많아서 효율적으로 분리하고 적용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기능별로 나누다 보면 페이지 UI를 어느 파일에 담아야 될지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페이지 폴더 구조와 기능별 폴더 구조를 합쳐서 디렉토리를 구조화했습니다. 이러한 폴더 구조 덕분에 공통된 기능에 대해서 재사용성을 높게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공통 컴포넌트입니다. 저희 팀은 공통 컴포넌트에만 차크라 UI를 감싸서 제작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다른 컴포넌트 라이브러리를 교체한다고 했을 때 이 차크라 UI 적용된 부분에만 교체를 하면 된다는 장점이 있었고, 기능별 페이지별 컴포넌트는 이모션을 사용했기 때문에 차크라에 대한 종속성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세 번째는 쿼리 옵션 사용입니다. 이 텐스택 쿼리 버전 5부터 새롭게 추가된 기술인데, 버전 4는 쿼리 키와 쿼리 펑션에 대해서 필요한 곳마다 따로따로 선언해줘서 비즈니스 로직이 보인다는 단점과 쿼리문의 타입을 일일이 지정해줘야 된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쿼리 옵션을 사용해서 한 파일에서 중앙 집중화 관리식으로 관리를 하였고, 옵션 객체의 타입 추론을 도와준다는 장점을 활용했습니다. 또한 쿼리문 같은 경우에도 따로 훅으로 분리해서 제작하는 게 아니라 해당 필요한 곳에서 바로바로 선언해줘서 가독성 측면과 옵션을 자유자재로 넣을 수 있는 확장성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시연 영상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연 영상을 담당하게 된 정찬욱입니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면 피드 페이지가 보입니다. 피드 페이지에서는 취미별로 피드를 볼 수 있으며,
최신 및 인기 순으로 정렬이 가능합니다. 로그인된 사용자는 피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피드를 생성할 때는 취미와 버킷을 선택하고 피드 내용을 입력한 후 생성 완료 버튼을 누르면 피드 상세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피드 상세 페이지에서는 유저의 작성한 글, 버킷의 이름, 총액을 확인할 수 있고 좋아요, 댓글 작성, 수정 삭제가 가능합니다. 피드 작성자 본인은 마음에 드는 댓글 또는 도움이 되는 댓글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피드의 이미지를 클릭하면 버킷 전체 아이템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투표 페이지에서는 취미별로 진행 중인 투표와 종료된 투표, 올린 투표, 참여한 투표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올린 투표와 참여한 투표는 로그인 시에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투표를 생성할 때에는 취미와 비교하고 싶은 두 개의 아이템을 선택하고 내용을 작성합니다. 생성 완료 버튼을 누르면 투표 상세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이 투표는 24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하나의 아이템에만 투표할 수 있습니다. 24시간 뒤 종료된 투표는 종료된 투표 탭에서 볼 수 있습니다. 버킷 생성 페이지에서는 나만의 버킷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버킷 이름을 작성하고 취미와 취미에 해당하는 하나 이상의 아이템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 완료를 하고 그 다음에 선택적으로 예산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생성 완료 버튼을 누르면 버킷 상세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버킷의 수정 및 삭제가 가능합니다. 아이템 목록 페이지에서는 내가 등록했던 아이템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이템을 생성할 때에는 취미를 선택한 후 상품의 URL을 입력하여 아이템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생성 완료되면 아이템 상세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아이템 상세 페이지에서는 아이템을 담을 수도 있고 구매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아이템 생성 시 등록했던 상품 URL로 넘어갑니다. 또한 리뷰를 작성할 수 있는데 평점을 정하고 리뷰 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 검색 페이지에 처음 들어오면 최근 검색어와 인기 아이템 랭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색어를 입력하면 검색어와 관련된 아이템 이름들을 볼 수 있으며 검색 결과로 아이템 목록과 투표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이 페이지에서는 해당 유저의 정보, 인벤토리, 버킷, 피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로필 수정으로 넘어가면 프로필 이미지, 닉네임, 자기소개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 변경도 가능합니다. 프로필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수정이 완료되면 마이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인벤토리는 리뷰를 단 아이템들을 조합하여 나만의 아이템 목록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인벤토리를 생성할 때에는 취미를 선택하고 아이템을 하나 이상 고른 후 생성 완료 버튼을 누르면 생성이 완료되고 인벤토리 상세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또한 인벤토리의 수정 및 삭제가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시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연 영상은 여기까지로 마무리할 것 같고요. 네, 다음으로 이후 계획입니다. 이제 백과 프론트는 이제 프로젝트 이후에도 이제 기술적으로 다루고 싶은 내용들을 성능 측정, 뭐 부하 테스트, 뭐 이런 것들을 좀 다뤄볼 것 같고요. 프론트 측도 이제 컴포넌트나 네, 에러 처리, 코드 컨벤션 같은 것들을 네, 계속 진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이 주제에 대해서 혹시 찬반하는 구도가 있었나요? 네, 있었습니다. 어떤 형태로 좀 구도가 있었나요? 주제를 정할 때 가장 충돌이 많았던 부분은 기술적으로 무언가를 얻어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과 이제 사용성, 이제 기획 단계에서 좀 아이디어는 괜찮은데 이제 기술적으로 얻어갈 수 없을까에 대한 좀 논쟁도 있었어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중간 지점을 협의점을 좀 찾기 위해서 좀 노력했던 시간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쉽게 지금까지 배운 걸로도 난이도가 막 높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 안에서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고 뭐 배움을 어떻게 하려고 했는지가 좀 보여서 인상 깊었고요. 그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게 경험치 시스템을 도입해서 이제 레벨을 두었는데 이제 레벨을 올릴 때 경험치를 어떻게 산정했는지가 또 궁금하고 이제 이런 커뮤니티 같은 거 했을 때 레벨이 있게 되면 이제 고레벨의 커뮤니티 유저랑 이제 저레벨의 커뮤니티 유저가 있을 때 고레벨의 유저가 말했던 게 뭔가 권위적인 말로 돼서 저레벨의 이제 커뮤니티 유저는 뭔가 그 의견을 묵살당하게 되는 그런 걸 좀 보게 됐었어요. 약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있었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그 레벨 시스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은 구간적으로 알고리즘을 좀 적용을 할지 아니면은 그냥 구간별로 그냥 경험치들을 산정을 해서 고정적인 방식으로 할지 좀 고민을 했었는데 우선은 고정적인 방식을 먼저 선택을 했었고요. 사용성 측면에서도 이제 고레벨 유저의 이제 이야기들이 확실히 좀 더 영향력도 강하고 전파력도 강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 장치를 아직은 기획 단계에서만 좀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네, 구체적으로 구현 단계에서는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멀티 모듈로 나누시면서 API 도메인 모듈로 나누셨는데 별도로 영속성 계층 관리하는 모듈을 나누시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좀 길죠? 혹시 유튜브로 보시면 채팅 확인하시면서 좀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백엔드 쪽에서 답변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영속성 계층이라는 게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접근하는 레이어에 대해서 설명하신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JPA를 통해서 이제 리파지토리를 통해서 이제 DB를 접근을 하고 임플리먼테이션 레이어가 아마 질문해주신 그 영속성 계층에 접근하는 레이어입니다. 네, 저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그 JPA를 의존하는 그런 계층이고요. 다른 서비스에서는 저 계층을 통해서만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는 하고 있습니다.